안녕하세요, 은지쌤입니다. 두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첫 번째 강의가 1시간 반가량 돼가지고 여러분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찍을 강의는요, 사실 지난번 민법만큼의 난이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드리는 그 QR이라든가 이런 영상이 링크가 다 유튜브라서 배속도 되고요. 여러분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080p로 맞추셔야 제가 쓰는 필기라든가 제시문이 다 또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돌리시고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인데 혹시 이해가 된다, 다 딕션이 맞는다 싶으면 배속으로 들으셔도 충분히 됩니다. 일단 또 사족이 길어지기 전에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준비물은 이제 선생님들이 9월 한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전체 반에 이 시험지죠, 모의고사지를 다 배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 미리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본인이 좀 출력을 해주셨어야 이 수업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하고 배울 작품이 아니라 배울 제시문은요, 이제 미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미학.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이 미학이라는 거는요, 사실 이제 정확히 좀 얘기를 하자면 분석 미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분석 미학. 이 분석 미학은 사실 미학에서 뻗어나온 거라고 하는데 이 미자가 뭘 것 같아요? 도레미? 네, 앞에 누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예,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사실 다양한 학문에서 추구할 수 있겠지만 이 미술 학문, 이 미술이라고 할까요? 아트. 미술 학문 안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논을 하는 학문이 바로 미학인데, 요 앞에 왜 분석이 붙었냐? 요거는요, 우리 인문 중에 요거 아마 따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철학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볼까 하는 게 분석 미학이라고 해서 최근도 아니에요. 좀 됐어요. 좀 모의고사에서 꽤 많이 나오는 장르 중 하나고요. 특히 이게 또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주로 이 아름다움을 딱 너네 무조건 막 대리석 막 이런 거 뭐 조각상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언어라든가요, 아니면 개념 있죠. 이런 거의 의미있잖아, 우리가 쓰는 말들의 의미. 이런 것도 다 논의할 수 있는 장르, 폭넓은 장르가 바로 분석미학이다라는 얘기를 인트로에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시문이 바로 분석미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16번에서 21번 제시문입니다. 일단은 내신이니까 벌써 문제를 물론 모의고사였으면 봤겠지만요. 지금은 검토하지 말고요. 시간 아끼게 바로 제시문 설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보면 좀 특이하죠. 모의고사 치고는 가 제시문이 있고 밑에 보니까 나 제시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실 이것도 최근 시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한 선생님 체감상 19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약간 비문학을 짧게, 너희들한테는 짧은 거 아니겠지만 두도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공을 하는 식으로 많이 했어요. 자, 그럴 때 팁이 뭐냐? 이 가와 나가 아예 동떨어진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주제라든가 아니면 이따 보겠지만 사실 여기는 세기상에서도 공통점이에요. 이러면 적어도 가단락의 마지막 단락과 나가 또 연결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 두 제시문을 던져준 다음에 이제 평가원이 자, 그러면 풀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이 두 제시문 간의 비교 무조건 나오고요. 이 안에서도 밑줄 치고 문제는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번호 넘버를 달아왔습니다. 자, 갑시다. 1번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감사합니다. 질문을 먼저 던져줬어요. 지난 시간에 민법에서도 1문단에서 아마 질문 나왔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좀 난이도 쉬운 제시문은요, 1문단에서 바로 질문을 때려주는 제시문들입니다. 왜냐면 요렇게 질문을 때려주면요, 대부분 답을 안 할 리가 없어요. 문학이 아닌 다음에야, 뭐 서리법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답은 한다고요. 답을 다 합니다. 그때 이 답이 바로 우리 내용이 돼요. 즉 중심 화제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를 숨겨놓는 게 좀 어려운 제시문이겠죠.
근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먼저 첫째 시문 1문단에서 제시를 해줬다는 거는 감사합니다 할 입장이에요. 우리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럼 다시 끊어봐. 자,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가 누굴 것 같아 얘들아? 당연히 예술 작품을 보는 그걸 우리도 한번 예술가라고 했으니까 감상자라고 쌤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자, 무엇을 전달 물결 자, 아까 예술 작품을 통해 동그라미 자, 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할까요? 라고 할 때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술가의 의도가 담겼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얘들아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미술 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글을 쓸 거야. 그럼 당연히 독자한테 전달하는 의도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으면 그냥 막 만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요새 재미로 막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의도가 다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제 뭐야 그냥 대충 유추가 되는 건 예술가들이 감상자에게 예술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들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슬쩍 그때 선생님이 민법 설명할 때 그랬죠. 빨리 읽는 훈련 하고 싶으시면 줄 가로로 읽으면서도 쓱 한번 스캔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 했어요. 쌤도 가 읽기 전에 한번 이렇게 쓱 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 누구나 이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알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또 하나 봐요. 대충 보고 다 읽지 마. 밑을 살짝 봤더니 이러한 아리스토의 예술가는 비평가 실로에게 이어진다 막 이런 말 나오고요. 당연히 그 사람 얘기겠죠. 또 마지막 사단락을 봤더니 반면이라고 해서 우리 되게 중요한 표지가 하나 나오고 20세기 미술비평가 그린버그라는 무슨 이름이 또 나옵니다. 대충 내가 다 안 읽어봤지만 일단 눈에 띄는 인물이 딱 봐도 스캔만 해도 3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옆에 딸린 세기를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가 제시문은 어차피 내신이니까요. 읽기 전에 씁시다. 우리가 배운 요번 시험 범위에도 해당되는 그 통시적 방법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기가 안 나옵니다. 예, 안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상식 아니니 그죠? 기원전 360? 그래도 너무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요. 그때쯤인 것 같아요. 330인가 360인가 아무튼 그때예요. 그럼 당연히 이 실러보다 한참 옛날이죠. 그때부터 18세기, 20세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아직 안 봤지만 요 낮의 시문은요. 1968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직 안 봤지만 이거 뭐야? 20세기? 후반 정도에 해당하죠? 중후반. 완전 후반은 아니겠지만 중후반에 해당되잖아. 그래서 둘이 좀 겹쳐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너희는 나랑 약속해. 읽을 때, 요 철학가들이라든가, 비평가라든가, 전문가스러운 애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술가라고도 보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관련된 뭔가 특징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지난번 제시문이랑 똑같아. 특징에다 밑줄을 긋는데, 다만 주의할 거는 지금 핵심이 뭐예요? 예술작품이 나올 거고, 감상자 입장에선 그 의도가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키워드들 나올 때 밑줄 긋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을 현실 세계를 모방하여 제작한 사물로 규정하고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말한다 라고 했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도 이거 좀 핵심 내용만 뼈다구를 추려보자면요. 자, 선생님 같으면 현실 밑줄 긋고요. 모방 긋습니다. 예술작품을 현실 세계를 그래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모방을 한다라는 건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규정을 했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그랬을 때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감상자에게 현실 세계에 대한 자 지금까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 글게요. 다만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 밑줄.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현실 세계에 지식과 깨달음을 주는데 이게 현실 세계를 모방한 거구나. 지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를 깨달음까지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술가는요. 그의 세계관하고 밀접한 연관이 돼 있대요. 그러면 얘들아 다음 단락에 당연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측하면 읽어봐. 세계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단락은요. 아직 안 읽어봐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을 사실 이게 화제예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그의 세계관하고도 연결이 된다며. 인트로듀스 해줄게. 이제 아마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 가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여기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나온 말 밑줄 안 긋고. 자, 뒤에를 봤더니 진료와 형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넌 또 누구냐? 자, 새로운 단어죠. 동그라미 쳐봐요. 진료 동그라미, 형상 동그라미. 분명히 뒤에 개념 설명 해줬을 거야, 얘들아. 이렇게 평가원이 불친절하지 않아요. 물론 문제 내는 건 불친절하지만, 네. 어쨌든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보았대요. 아, 구성이란 말이 나왔네요. 야, 그러면 질문. 앞에 아무도 없지만요. 사실 앞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의자들이 있어요. 의자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문장.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이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모았다. 통시 같은 그 내용 전개 방식상 뭘까요? 이거와 이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분으로 시작하는 분류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분석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어차피 시험범위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의고사 하니까는 원래 안 하지만 내신이어서. 자, 그럼 다음 주에 어쨌든 다시 돌아와. 진료 형상이 뭔지 궁금하실 찰나에 바로 나옵니다. 진료란 형상은 나오죠. 둘 다 정의가 지금 내려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진료란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래요. 자, 글 잘 읽는 사람, 여기서 사물을 구성이 핵심일까요? 물질적 재료가 핵심일까요? 네, 우리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 모든 사물이 구성되는 하나의 실체라며요. 사실 진료와 형상은 다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고요. 그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야? 예, 물질적 재료를 줄이면 진료구나 라는 거를 너희가 아셔야 돼요. 뭐 줄여서 물재 아닌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진료란 물질적 재료입니다. 기억해! 물질적 재료. 자, 그럼 형상이라는 게 뭘까? 선생님은 대충 감이 옵니다. 그랬더니 뒤에 맞았어요. 이게 뭐였냐면 형상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이쑤시개, 요지 되겠습니다. 즉, 예술가가 내가 저 재료를 써서 A라는 걸 말하고자 할 거야 할 때 그 A가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형상은 저 밑줄 그 사물의 보편적 개념이나 가치, 본질. 자, 이 가치라고 말했는데 사실 얘들아 쉽게 말하면 이게 가치관이다 너네. 너 가치관이 뭐야? 할 때 그런 거 보편적인 개념에 보통 적합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게 옳고 저렇게 해야 해 라는 어떤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개념, 가치, 본질들 있죠. 대부분 그런 이상적인 것들 있잖아. 쉽게 말하면 이상적 가치관. 그런 거를 예술가들이 형상으로 넣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혐오스러운 거를 형상으로 좋진 않잖아요. 그죠? 저희 좋은 내용을 넣어야 감상자들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줄. 그는 예술작품의 진료와 형상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뭔 말이야? 자, 그에 따르면 가보자. 예술가는 자신이 이해한 사물의 형상을 그 말에서 마찬가지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해한 사물의 형상을요. 진료에 담아 예술작품으로 재현을 한대요. 자, 이 재현도 얘들아 앞에서 나온 말이에요. 현실 세계 모방이랑 똑같습니다. 이거에서 갑자기 재현 새로운 단어야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사물의 형상을 진료, 재료에 담아서 예술작품이 된대요. 그게 바로 예술가가 하는 활동이래요. 예술가 네모. 자, 그러면 감상자는 하는 활동이 뭘까요? 다음 문장에 나와줍니다. 이렇게 친절한 제시문을 봤나? 자, 감상자는 그럼 뭐 어떨 것 같아, 얘들아? 보지 말고 너희가 말해봐. 당연히 예술가가 형상을 진료에 담아 예술작품으로 재현하면 감상자는 먼저 뭐부터 보니? 형상부터 본다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야. 가치관을 어떻게 봅니까? 감상자는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봅니다. 즉 먼저 예술작품을 먼저 접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한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가 담은 사물의 형상까지 이해해 간다는 겁니다. 즉 앞에서 예술가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갔다면 감상자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즉, 아리스토 끝나가요. 즉, 예술 작품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가 된다. 이게 언어 매체도 아니고, 드립 그만 날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매체일까? 알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도구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사실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술가와 감상자 간에 어떤 연결해주는 매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의 매체예요. 이런 말을 했네. 자, 여기까지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난번을 통해 역시 사람은 변화하게 돼요. 적어왔습니다. 이러면 시간 단축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혹시 받아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일단 이걸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틀어주고 계신다면 일단 들으시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듣고 계신다면 멈춤하고 적으십시오.
자, 일단 우리 봤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디까지냐면 요 실러 나오기 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술가는요, 예술작품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 이게 바로 선생님이 그 질문 던지는 거에서 중심하지 않을까 했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그럴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자, 예술작품은 이거라 그랬어요. 사실 화실이 너무 좋아서 뒤에 약간 답의 힌트가 될 수 있겠는데, 답이 보이네요. 자, 뭘까요? 방금 전에 한 거라서, 현실 세계를 모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다 보면은, 방금 전에 한 거니까 선생님 기억나네. 재현이란 말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모방하는 게 재현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뭐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기억날 거야. 1단락 마지막에 이거는 그의 세계관과 이어지는데 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여기가 아마 2단락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걸 구성하는 사물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려줬어요. 자기는 진료와 형상이라고 봤대. 자, 진료라는 거는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럼 형상은 뭔데? 걔가 말하고자 하는,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모두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 가치, 본질, 이런 거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도식화를 해봤어요. 너희가 이렇게 부문학 잘 읽는 애들은요, 읽으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도식화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사물의 형상을 먼저 예술가가 만들어서 진료로 표현을 해. 자, 그러면 예술작품으로 탄생을 하죠. 자, 그럼 감상자 입장에서는 이걸 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을 활용해서 이거를 감상한다라는 말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여기 나오죠? 예술작품을 감각적으로 경험이네? 경험을 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말이지 뭐. 감각적 경험.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님 이거 말하시려고 했습니까? 닌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분은 반성하세요. 자, 이제 그러면 3번 문단 가겠습니다. 3번. 자,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가는 벌써 보내드리네요 하면서 살짝 웃음을 지어주며, 자, 다음 분 들어와. 자,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진대요. 자, 18세기라고 하면 1900 몇 년도가 아니라 당연히 1700 몇 년도입니다. 통시적으로 흘러가네요. 자, 비평가래요. 이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네요. 뭐 예술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넓게 보면.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뭐 미술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갔더니 실러는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당시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지속되던 현실에 환멸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사실은 정말 막 미술만 하는 미술 창작가는 아니고요. 이 미술 작품을 보면서 예술에 대해 비평하는 사람이래요. 선생님도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실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 18세기의 사회 현상을 우리한테 알려줬네요. 가르쳐볼까?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지속되던 현실. 사실 이거 근데 시대에 상관없이 늘 있지 않나요? 근데 뭐 18세기도 이랬나봐. 세상 사는 거 똑같죠 뭐. 어쨌든 18세기도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 환멸을 느꼈대. 그래서 실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 시민들 이러면 안 돼. 도덕성을 함양해야지. 이거를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도덕성 함양에 한번 네모 좀 쳐보십시오. 선생님이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알아? 아까 세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 아리스토텔레스 예술관이 얘한테 이어졌다라는 되게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이 간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상당 부분이 이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이 도덕성 함양이 마치 진료와 형상 중에 뭐와 연관이 되어 보입니까? 도덕성. 저는 아직 안 읽어봤지만 형상이랑 되게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 정도의 힌트를 얻고 그냥 읽어봐. 그게 독해 잘하는 비법이기도 해요. 계속 이렇게 너와 나는 무관해 이렇게 읽지 말고 제시문하고 토킹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수험장에서 토킹하면 재수입니다. 아니에요.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머리로 토킹하라는 소리예요. 어쨌든 시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할 방법을 고민해봤더니 그 해결책이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는 예술가가 아름다운 뷰티라는 형상을 그럼 선생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형상이 아름다움이고 형상이 도덕성. 다 보편적 가치와 좀 관련이 있죠. 어쨌든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형상을요, 예술작품의 진료에 담아버렸대.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센텐스인데요. 감상자는 미적 경험이 막 올라가. 그래서 도덕성을 회복해. 막 이런 얘기거든요. 자, 선생님 이거 읽자마자 누구 생각이 들었냐면요. 위에 여기랑 똑띠다. 그죠? 여기에요. 지금 예술가가 사물의 형상을 진료에 담아 재현을 하면 감상자는 역으로 가는데 그거잖아요. 똑같이 이어진 겁니다. 다만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뿐이죠. 아름다움이라고 형상을 좀 더 구체화해줬고 그걸 진료에 담아서 표현을 했더니 감상자 미적 뿜뿜 올라가서 도덕성까지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게 실러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줄. 자, 또한 감상자의 이 미적 경험을 그래 뭐 극대화 중요하지. 레벨업 약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예술 작품의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자, 여기는 좀 빨간색으로 치고 싶은 느낌이 옵니다. 나만 그런가요? 느낌 오지 않나요, 얘들아? 왜냐면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라는 말이요. 사실 위에 나오는 물질적 재료라는 말로 우리는 이미 배운 내용이죠. 어차피 이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세임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옥리 실러만의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쓸게 옥리 실러. 나중에 이해하면 돼요. 앞에 이거 헷갈릴까봐 써준다. 여기 부분은요. 아리아나 그란데 아니에요. 아리랑 비슷해요. 진짜 막 던지죠. 아리랑 비슷한데 요 뒤에 나오는 요 중에 이게 드러나지 않아야 해요 라는 거는 이제 실러만 말했다는 거죠. 실러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솔직히 선생님도 이해 못했어요. 친절히 하셔라.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EX. 자, 예를 들어줬더니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해요. 인체의 고운 피부를 표현하고자 한대요. 자, 그럼 대리석은 얘들아 처음부터 고울까요? 아니죠. 이렇게 처음부터 매끈하지 않아요. 미켈란젤로도 엄청 막 갈고 그래서 된 거예요. 대리석은 거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석이 바로 진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진료의 원래 성격은 뭐예요? 물리적 성질. 그래, 여기 나온 말로 물리적 성질은 원래 거칠어요. 근데 지금 조각가가 뭐 하고 싶대? 인체의 고운 피부, 아마 매끈한 걸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드러내야 돼? 안 드러내야 돼? 드러내지 말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감상자에게 그 미적 가치가 전달된다라는 소리예요. 좀 예문 두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랬을 때 결국 예술의 목적, 아까서 말한 도덕성이라든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술 작품의 진료가 이제는 안 돼. 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더 해줬습니다. 그럼 연결시켜야겠죠? 투명, 동그라미. 자, 투명한 매체, 매체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대충 선생님은 느낌이 와요. 이 제시문은요, 아마 물론 나중에 가면 또 뒤바뀔 수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 아마 예술 작품이고요. 예술 작품에서 예술을 통해 이 전달되는 매체라는 방식으로 감상자들에게 그 의도를 전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사람을 살펴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방식으로 매체로 기능해. 실러도 이런 방식으로 매체로 기능해. 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거구나. 라는 거를 대충 상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실러 끝났어요. 자, 실러도 기억 없어지기 전에 우리 금붕어님들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해야 돼요. 자, 14세기 비평가 어머 미치셨습니까 닌겐? 18세기죠. 제가 왜 그랬을까? 18세기 비평가 실러가 어떻게 얘기했나 볼게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위에도 내가 썼지만 두 사람이 이어져 왔다라는 말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 중에 여기 네모 쳐줄게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나요? 여기 물질적 재료와 보편적 개념 가치 분지라는 요 내용과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이 과정이요. 사실 읽었었잖아 우리 방금 이어져 옵니다. 근데 실러한테 독특한 건요.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하자면 도덕성 함양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도덕성 함양의 방법이 바로 예술이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술 작품의 진료는요. 이것도 실러만이 말한 거니까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자, 이때 너네 맞춰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실러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드러나야 된대요? 드러나지 말아야 된대요?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겁니다. 투명이에요. 불투명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가 이제 실러에게 나왔고요. 뒷단락 가기 전에 얘들아 선생님이 살짝 요거 하나만 좀 갑자기 정리해주고 싶어졌어요. 옆에 이 아리스토와 실러 쪽에도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아리와 실러가요, 상당 부분 공통점인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시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들으시라고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자면, 예술을 일종의 이걸로 봤다는 겁니다. 의자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자, 단어로 끝나요. 힌트, 방법이에요.
말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수단으로서 예술을 좀 바라보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예술을 통해서 선생님 얘는 뭐 도덕성 얘기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마. 이 사람도 나름대로 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현실 세계에 모방한다 했잖아요. 지식과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한다면 얘가 수단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실로도요, 예술을 통해서 이건 너네 기억할 거야. 도덕성이 올라가요.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뭐 그런 거.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것도 일종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이어져 왔다라고도 또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갑자기 정리해주고 싶어서 옆에다 한번 쓰시면 더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벌써 3단락까지 갔고요. 이제 제시문의 마지막 4단락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기억하기 좋게 반면이라고 친절하게 대조 표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면이라고 내주면 우린 생각해야 돼. 얘가 R이랑 실러랑 아예 반대인지 실러랑 반대인지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0세기로 넘어갑니다. 미술 비평가래요. 실러처럼 얘도 미술 비평가인가 봐요. 자, 그린버그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알려주다니 감사합니다. 자, 밑줄 발표. 자, 적어도 너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실러랑 100% 대조네. 투명이냐 불투명이냐 가지고 확실히 대조가 되네 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술작품의 진료가요. 얘는 아마 온전하게 살리라라는 의미 같아요. 그니까 불투명하겠죠.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실러 같은 경우는 숨기세요 해서 투명이고요. 헷갈리면 그거 생각해. 투명 망토? 그거 하면 숨겨지잖아. 근데 불투명하면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재료를 살려주세요라는 거죠. 자, 뒤를 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는 예술이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선생님이 예측한 건 아니지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정리했던 그 두 사람이 예술을 수단으로서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거랑 반대네? 그럼 이런 점에서는 R이랑 실러랑 또 대조도 될 수 있겠죠. 둘은 어떻게든 예술을 수단으로서 보는 거는 인정은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예술이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헷갈릴까봐 교육 X, 정치적 의도 X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냐? 예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대요. 장난짓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술가가 진료에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 밑줄. 나 같으면 이거 2개 연결할 수 있겠다. 자,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 그 자체가 목적 다 같은 말입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요런 거를 실현, 얘는 실현이야. 아깐 재현이었죠. 이제는 실현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역시나 얘도 예시를 들어줬네요. 이해 안 될까봐 가령 화가가 캔버스에 내가 뭐라고 평면이네요. 평면 물감의 색채와 질감 등에 집중할 때 회화라는 예술 장르만이 지닌 고유한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자, 아마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질감을 오롯이 표현할 때 정도로 하면 조금 더 이해될까요? 앞에서처럼 이거 감상자들이 좀 안 알아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캔버스의 평면이라든가 물감의 색채 질감을 오롯이 그냥 순수성 있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회화라는 거에 대해서 더 느껴진다. 즉 회화에 사용된 진료는 정리합니다. 회화라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인 미적 매체가 되는데 선생님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 매체를 얘기하는 거 보면 이 글의 주제가 예술, 매체로서 어떤 방식을 통하여 감상자들에게 의도를 전달하는가 이거와 또 맞아떨어지는 제시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얘들아 앞에서 말한 요 캔버스의 평면 물감의 색채와 질감 이런 것들은요 위에 나온 말로 하자면 진료의 물질적 성격, 성질 뭐 그런 겁니다. 요거에 집중할 때 회화라는 이거의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즉 회화에 사용된 진료가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미적 매체가 된다라는 거는 그럼 너희가 말해봐. 투명이게 불투명이게? 이거를 비읍을 써놓고 물어봐서 당연히 불투명이겠죠. 불투명한 매체로서 기능을 좀 해주세요 진료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그린버그입니다. 아, 가 제시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아셨으면 바로 한번 와보세요. 자, 선생님이 20세기 미술 비평가 그린버그 이렇게 썼고 확실한데죠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면 명시적으로 첫 문장부터 예술작품의 진료는 불투명해야 한다. 이것도 똑같이 색연필로 할까요? 불투명한 매체여야 한다라는 말을 했지 절대 투명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요 순수성을 실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마 그린버그가 말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불투명 매체로서 기능할 때 비로소 미적 매체가 된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 매체를 그린버그 관점에서는 불투명 매체랑 동급으로 보셔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랑 여기는 이제 제시문 나와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여기도 이렇게 쌤이 좀 써왔었거든요. 일단 요 제시문 가와 관련된 부분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은 영상을 좀 멈추시고 보시고 이해되셨다면 바로 제시문 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 나와주세요. 자, 제시문 나를 왔더니 1968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아까 초반부에 선생님이 얘기했겠지만 요새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제시문을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 비문학을 낸다. 그럴 때는 주제가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일부의 시기가 겹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죠. 주제도 겹치고요. 이 가에 나오는 뒷부분이 시기상으로 좀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흥미로웠어요. 20세기네. 그린버그 때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예술가 브로타스가 나옵니다. 예술가 브로타스. 되게 브롤스타즈랑 비슷한데 일단 브로타스. 자, 브로타스가요. 자기 아파트에요. 전시를 한 게 하나 있는데 걔가 이름 겁나 독특하다. 현대미술관 독수리부 동아리야? 아무튼 이런 설치물을 했대요. 얘들아, 이 설치물이라는 게 그 막 설치류 G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왜 저기 현대미술관이라든가 종각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가끔 그 공원 같은 데 설치물 설치하는 거 있죠. 되게 그런 거는요. 그냥 어떤 미술 작품이라기보다는요. 공간을 차지하는 되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계단으로도 표현되고요. 범주가 크다는 말입니다. 이 설치물은 한정된 어떤 시공간에 있다기보다는 넓게도 설치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현대에 들어서 많이 설치가 되는 설치물인데 정말 자, 얘가 당시 이 1968년 당시에 예술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대요. 자, 옛날 같으면 이 반향을 설명해주지 않는 시대인데 요새는 우리가 참 단어를 디지털 시대라 잘 모르는 시대라 이 반향이라는 걸 혹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봐 절대 안 돼요. 이 반향이라는 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기존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기존과 다른 어떤 뉴 반응 요런 거를 이제 반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막 웅성웅성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걸 봤더니 자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그림과 사진 등을 수집을 했대요. 당연히 독수리 부니까 얘가 그 독수리는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수합한 후에 자, 번호를 붙여서 이 브로타스가 미술관의 작품들처럼 전시를 했는데 번호를 붙였대. 자, 그런데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대요. 자 물결 한번 쳐볼래?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얘를 막 설치물이라고 표현하고 예술작품이라고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얘를 이제 이거 작품이야 라고 규정할 만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난해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미술비평가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네요. 미술비평가가 뭐냐면 로잘린드 크라우스. 오저히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등장인물은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살짝 봤더니 밑에 계속 크라우스가 나오네요. 이 사람은 좀 중요한 듯. 별표. 이 크라우스가요, 이러한 예술계의 상황. 얘들아, 약간 우프지만 이거 보여요? 이 예술계의 상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 말하는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님 뭐야? 했던 거죠. 너 작품도 아니고 너의 정체는 뭐냐? 했으니까 이걸 그냥 상황적으로 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명명을 했대요. 이제 머리에 한계가 오는데 일단 계속 가봐요. 자,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라고 명명을 했대요. 그리고 또다시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얘도 매체다. 그럼 확실하네요. 이 글은 예술가 작품과 매체입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 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황하지 마세요. 포스트 매체 조건, 기술적 지지체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왔죠. 당연히 다음 단락에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지 않을 확률은 없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크라우스는 자기가 만든 개념이죠. 이 기술적 지지체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매체 그냥 부정적 의미까지 아니지만 옛날 의미라는 점에서 세모칠게요. 그거를 지지체라는 말로 규정을 했대요.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브로타스라는 분이 이상한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상했던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야, 쟨 작품도 아니고 뭐냐? 이상한 거 뭐냐? 했더니 크라우스라는 비평가가 이거는 포스트 매체 조건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알려면 기술적 지지체라는 용어를 아셔야 돼요 하면서 자기가 개념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을 해주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기존의 매체 방식을 여러분들은 지지체라고 알아주세요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 지지체라는 말은 원래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던 기존 매체는 지지체예요. 그랬을 때 내가 기술적 지지체란 말을 하나 만들게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존 매체를 지지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자, 뒤를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즉 얘가 지금 규정을 한 게 포스트 매체 조건이 요 식이잖아요. 딱. 이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존에 매체가 통용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지금 이 크라우스가 포스트 매체 조건이란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매체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잖아. 그럼 당연히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이라는 말은 기존 매체에 해당하는 시기죠. 그래서 그 기존 매체 때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기존 매체 때는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봤대요. 옆에 봤더니 이거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지지체라 불렀는데 라고 했어. 그럼 나 정리하고 넘어갈래요. 선생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자, 지금 봤더니 이제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고 너무 말 기다리더라. 우리 폼해줘라고 하자. 포스트 매체 조건에 앞으로 나랑 폼해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폼해줘라는 거를 가져왔는데, 그러려면 기술적 지지체라는 것도 알려면 기존 매체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 폼해줘 이전, 즉 기존 매체가 있던 그 시기에는 지지체가 뭐로 취급됐다라는 얘기입니까? 별표 하나 크게 달고. 이 지지체가 바로 물질적 요소만을 가진 거. 그러면 앞에서 말로 따지면 일단 쓰고 얘기하자. 물질적 요소만을 가진 진료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왜? 앞의 내용이랑 좀 연관을 해보자는 거죠. 진료와 형상. 자, 그랬을 때 이 지지체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지닌 물질적 지지체라며. 그러면 이 지지체는 물질적 요소를 갖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투명이게 불투명이게 얘들아. 이때는 기존의 매체는 이 물질적 요소를 지지체로 드러내야 한다고 했으니까 앞에 제시문에 근거한다면 요거는 바로 불투명한 매체, 즉 그린버거의 말로 하자면 그 미적 매체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기억나죠? 여기 그린버거가 말했던 불투명한 매체는 기능할 때 미적 매체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 말 그대로 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존 매체는 지지체, 즉 물질적 요소고요. 이때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물질적 지지체로 드러내야 하니까 우리 눈에 투명하면 안 돼. 명료하게 보여야 돼. 그래서 이거를 불투명한 매체로 기존을 본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얘들아. 지금 크라우스는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준 거야. 기존의 방식을 우리 물질적 지지체, 즉 불투명한 매체라고 여러분 봐주세요 라고 지금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창안한 제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제 컨티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질적 지지체 밑줄치고 이게 바로 기존 매체라고 해볼래? 네, 기존의 매체입니다. 자, 이 기존의 매체는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었다고 치죠? 자, 여기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 정도면 한 개예요, 한 개. 기존의 매체 방식으로만 지지체를 설명할 경우에, 그래서 부연 설명해줄게. 기존의 매체로 설명할 경우 갖게 되는 한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순서를 이상했었는데 기존의 매체 방식으로 지지체를 설명할 경우, 즉 물질적 지지체로만 볼 경우에 이러한 한계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게임이 나왔다. 크라우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술 작품에 비물질적인 요소도 중요한 거 아니라 요소도다. 이거 또한 포함해서 지지체로 인정 좀 해주시죠. 라는 말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비물질적 요소만 했어요 하면 틀립니다. 앞에 거 그대로 깔고 가면서 비물질적 요소도 하자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너희가 대충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비물질적 요소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까봐 친절하게 평가원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시네요. 우리 시험 방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관형학구로 들어가는 것도 예시의 방법이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공간,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래 물질적으로는 규정할 수 없지만 비물질적 요소로 봤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인정을 해주라 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희 약간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제 포메조가 나왔죠. 내가 줄임말이야. 포메조. 자, 이때 포메조 이전에서의 지지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물질적 지지체였다고요. 근데 포메조 이후에 바이 크라우스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것도 크라우스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규정한 거지만 어쨌든 크라우스가 포메조를 말한 시점이니까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질에다가 비물질 좀 같이 포함을 해줘. 어디에? 지지체에. 뭐 그런 소리입니다. 요거를 우리 지금 2달러까지 갔었어요.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계속 가봅니다. 자, 3달러. 자, 이렇게 지지체의 범위를 확장했대요. 자, 여기에 반박하실 분 있나요? 네, 누가 봐도 확장이죠? 비물질만 얘기했으면 확장이 아닌데 물질에다가 비물질까지 합해주세요라고 하니까 확장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확장한 크라우스는요.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구조 예술 작품을 기술적 지지체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기억나십니까? 아까 내가 이제 크라우스가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긴 설명 끝에 그래서 요게 기술적 지지체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요거를 또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냐? 걔가 바로 기술적 지지체라는 식으로 개념 정리를 다시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됐죠? 자, 그러면 갈게요. 자, 또한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고 불렀대요. 자, 따라와. 그냥 이 사람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지지체를 사용하는 어떤 관습, 기법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룰이에요. 규칙이래요. 자, 그런데 기술적 지지체에서 나타나는 이 지지체들의 규칙 겹침 이건 조금 중요해 보여요. 왜 규칙 겹침이라고 했냐면 얘들아 사실 물질과 비물질이 합해진 거를 지금 창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물질적 규칙과 비물질적 규칙이 서로 막 나란히 놓이겠어요. 당연히 겹치겠죠. 그런 규칙 겹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규칙 포개지는 겹침이야말로 포메조의 진정한 아트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됐죠? 자, 이때 아이고 친절하셔라. 정의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규칙 겹침이란 정의. 자, 기술적 지지체 내 지지체들과. 자, 그러면 이거 좀 빨간색으로 물어봐야겠다. 기술적 지지체 내 지지체들. 이거는 물질을 말한다. OX. 이제 물어볼 사람 없으면 너무 아쉽네요. OX. OX. 말해봐요. 화면으로라도. 기술적 지지체 내 지지체들이라고 하면요. 물질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물질과 비물질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당연히 지지체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것이 갖춘 규칙들을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그만의 미적 효과를 뿜뿜 발생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 탓인가요? 되게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반복학습으로 이해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크라우스의 관점이 뭔지 확실히 알겠어요. 알겠죠? 자, 이제 4달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걸 우리가 떡밥 회수라고 하나요? 자, 앞에 나왔던 1문단에 그 게임 이름 비슷했던 분 누구죠? 브로타스. 자, 브로타스가 말했던 현대미술관 독수리부 얘기를 떡밥을 다시 회수했어요. 자, 얘는 그러면 그때 이상한 시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는 대체 뭐냐. 그래서 크라우스가 말한 거지.
님들 이건 기술적 지지체예요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평가죠? 크라우스 입장에서 글쓴이 입장에서 평가 아니야. 크라우스 입장에서 볼 때 기술적 지지체라고 평가를 내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치물은요 그림 사진과 같은 이 사람이 보는 물질은요 그림 사진 같이 명료한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독수리가 가진 이미지 전시 공간과 같은 어떻게 보면 비물질적인 지지체. 물론 이 가로는 다 예시에 해당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복합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래. 자, 동시에 그림의 회화 방식, 사진의 촬영 기법, 번호를 붙여서 전시했다고 앞에서 했었잖아요. 자, 이런 게 서로 맞물린다. 앞에 나온 규칙 겹침이 뭔가 생각나는 이 멘트.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설치 예술로서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자, 얘들아, 이게 너희 이해 쉬우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밑줄을 긋은 거지. 다시 3번 단락을 1번 떡밥으로 다시 한번 회수하려고 용어를 똑같이 한번 정리를 다시 해준 것 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3단락과 4단락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맞물리면서라는 거는 앞에 3단락에 나왔던 규칙, 겹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5단락 마지막이다. 너무 기쁘네요. 자, 5단락을 가면요. 자, 그는 크라우스겠죠. 자, 이러한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보통 이러면 얘들아 뒤에 뭐 나와? 방법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방법 설명해 준 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지금은 기술적 지지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개념 설명하고 그래서 독수리부는 맞아 이렇게만 얘기한 거고요. 이제 예술가들이 이거를 더 확대해 나가고 창안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방법들을 알려줄 겁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여기입니다. 예술가들이 기술적 지지체에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한다. 밑줄. 자, 그에 의하면 기술적 지지체 창안은 예술가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대요. 오히려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포착을 하라는 말입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말이다. 원피스 주인공들도 다 우연히 만나죠. 네. 어쨌든 우연히 포착해 규칙을 확립해 가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확립 조건이니까요. 그냥 1번의 특징으로 볼게요. 1번 방법. 확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연히 포착해라. 그렇게 해서 규칙을 확립하면 된다. 또한 예술가는요. 현재 사용되는 지지체를 기존의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와 결합하는 작업을 해라. 작업 등을 통해 예술에서 사용하는 매체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래요. 자, 이때 역설한다라는 거를 나 전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이거를 애들이 막 역설법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비문학에서 서술어에 나오는 역설은요.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 잘 하셨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심지어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뒤에 뭐 있겠죠. 이런 한국인 검증 문제. 그래서 역설한다라는 거는 강하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포메조에서 다양한 지지체로 새롭게 시도하는 예술가들을 이건 예술이 아니야 라고 구속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것도 예술이야 라고 지지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고 있죠. 굉장히 이 방법이라는 게 사실 방안에 좀 가깝습니다. 확장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너네 좀 이렇게 노력해줄래? 하는 노력 방안에 좀 가깝네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자, 이렇게 제시문 활동이래. 제시문 해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랑 문제 싸그리 풀어보고 끝내볼게요. 지금 시간이 48분 정도 가고 있는데 내 목표가 1시간에 끝나는 거였는데 얼른 가볼게요. 약간 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배속이 있으니까요. 자, 16번. 자,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미리 좀 풀어보세요. 얘들아 지금 약간 퍼즈 멈추시고 풀어보시길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일단 냅다 정답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왜 틀렸는지랑 왜 정답인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일단 정답부터. 자,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관점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한 후 이와 관련된 학자 사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와 달리 가는 가부터 먼저 보자. 헷갈리니까. 자, 특정 관점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했네 라고 했다면 맞아요? 너무 맞죠? 뭐 진료 나오고 형상 나오고 막 정의 많았어요. 그리고 기왕 한 김에 쓰자. 이 개념 정의는요 가 나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서도 막 있었죠? 지지체란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나왔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의가 둘 다 있고요. 뒤에
이와 관련된 학자 사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가, 당연히 맞습니다. 가는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비교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가는 맞으니까 오케이. 자, 근데 나는 어때, 얘들아? 나는 사실 비교가 없죠. 크라우스가 나왔고, 선생님 혹시 브로타스와 크라우스 비교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브로타스가 만든 이거를 크라우스가 서포트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비교는 없으니까 나와 달리 맞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1번은 왜 정답이 아니냐? 자, 가와 달리 나는 화제에 대한 여러 학자의 관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했어. 자, 여러 학자의 관점들이 나에 나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에 가깝죠? 그리고 사례를 들었으니까 확실히 얜 가네요. 가나를 바꿔줘야 됩니다. 1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나와 달리 가는 화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후에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 앞으로 설명하는 2, 4, 5번은요. 약간 1번처럼 딱 떨어지게 하기는 그렇고요. 약간 애매합니다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을 좀 들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확실한 거는 여기는 확실합니다. 화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했다라고 했는데 가는 맞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뒤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나와 달리 가니까 좀 더 확실하게 뒤를 봐야 되잖아. 그럼 봤더니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보면 가에서 의의와 한계가 있을까? 이게 아주 없다고 하긴 좀 힘들어요. 이런 게 철학이죠. 철학 지문은요. 아다르고 어다뤄서 봐봐. 만약에 이 실러라든가 그린버그 같은 경우에 지금 막 한계점을 지적한 거는 사실 글쓴이가 뚜렷하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실러 입장에서 보면 그죠? 실러 입장에서 보면 앞에 나온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수용을 하다가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한계로 본인이 인식을 해서 도덕성 함양과 이런 거를 추가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자, 그린버그도 마찬가지야. 앞서 말한 실러의 영향으로 봤을 때 투명한 매체에 불만을 가졌으니까 아니야, 불투명한 매체로 해야 돼. 그리고 니네가 말하는 예술 수단 안 돼. 그 앞에 사람들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서포트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계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주장하는 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설문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를 해버리면 글쓴이가 마치 의의와 한계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이게 사실 100%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죠. 각 이론이 지닌 의의는 이겁니다. 한계는 이겁니다. 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각각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한계점을 인식을 해서 이걸 제안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줬을 뿐이지 글쓴이가 직접 설명해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D를 쌤이 세모라고 표현을 할게요. 완전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2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과 5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4번은 좀 확실히 떨어져요. 답이 딱 떨어지는데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가는요. 예술가의 뭐랄까 매체를 특정 견해라고 한번 봐보자. 방식. 그러면 그거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들이 계속 나오죠. 맞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실러의 견해라고 볼 수 있다면 오죠. 근데 나가 확실히 아닌 이유. 아까부터 하나 내용 나오고 했어요. 옹리 크라우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이미 틀려버려서 4번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도 다 틀렸어. 사회적 형상은 좀 거리가 좀 있죠.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화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 자, 여기서 이미 나가리로 떨어졌죠. 새로운 관점 제시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아리까리했던 게 2번이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좀 빨리 소거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 이제 1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끝나지가 않네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강의잖아요. 만약에 세 번째 강의로 했으면 드디어 세 번째 레슨 하면서 왔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선생님 여름방학 때 뭐라 하죠? 쇼츠를 보고 그 노래에 빠졌었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두 번째 레슨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레슨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의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넘기기 귀찮으시죠? 제가 그냥 써줄게요. 가의 A가 뭐였냐면요. 그 실러 부분에 있었습니다.
실러 제시문 중에 진료에다가 이제 밑줄을 걷고요. 나 같은 경우는 그 실러 다음에 나온 애가 누구였죠? 그린버그였죠. 이 그린버그 부분에서 진료가 얘는 투명한 어쩌고 기능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얘는 불투명한 거로 기능해야 한다라는 거로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나 이거 왠지 느낌 왔었어요. 문제로 낼 것 같더만. 예,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소거해 볼게요. 1번. 자, A에는 예술작품은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자, 오늘 기억력 한번 보세요. 자, A. 실러가 예술작품을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나요? 안 했다고 하기 힘들걸요? 왜냐면 실러, 제가 지금 외워볼게요. 실러 같은 경우는 당시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래? 하면서 도덕성을 키워야 돼 라고 했거든요.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오. 자, B에는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그린버그는 오히려 님 그런 거 없애셈 했어요. 땡. 틀렸고. 자, 2번. A에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촉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실러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될 때 실러 어딨냐? 실러 미적 여기 있다. 매끄러운 피부의 미적 가치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위에도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말 나왔었죠. 그래서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가 아니고 빨리 끝내고 싶나 보다. 2번에 촉진하는 기능 맞고요. 자, B. 예술작품의 진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 왜 이렇게 투머치죠? 이런 말 아예 없었어요. 미적 경험을 방해하는 기능이란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2번 땡. 자, 3번. A에는 예술가가 예술작품의 진료가 지닌 성질을 최대화해야 한다? 자, 이거 정반대지 않니 얘들아? 자, 실러는요 투명망토 씌우라고 했어요. 오히려 숨기라고 했었습니다. 최대화하면 안 됩니다. 자, B에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지닌 성질을 최소화. 둘이 바뀌어야 되겠네. 얘가 오히려 그대로 드러내라고 했죠. 땡. 자, 4번. A에는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통해 도덕성 함양. 예, 그래요. 맞아요. 이거 말한 거예요. 자, B에는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너 잘 나가다가 왜 삐끗하니? 자, 지식 쌓는 거에 목적이 없다 했죠. 그 자체를 계속 주장한 게 그린버그 시였습니다. 정답 5번이겠는데요. 한번 왜 맞는지 볼게요. 자, A에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가의 의도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에 있다는 의미가. B에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의 순수성을 실현한다는 것에. 예, 맞아요. 자, 이때 D는 당연히 맞고 애들이 괜히 예술가의 의도가 온전히 전달 이게 뭐죠? 라고 하는데 이거를 도덕성 함양이라 바꾸면 맞지 않아요, 얘들아? 예술을 수단으로 봤던 실러.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온전히 전달되는 거.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1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지지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너네 이 작년 선배들이잖아요. 작년 선배들이 풀었던 이 문제 중에 제일 오답률 높았던 문제가 뭘 것 같아요? 한국인 문제? 21번? 의외로 이 깡패처럼 생긴 요 19, 20번일 것 같죠? 아닙니다. 18번이었어요. 근데 나 풀면서 의문이야. 왜 이게 그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았을까? 오답률이 59.1%나 됐다고 해요. 이해가 좀 안 되죠? 절반 이상이 틀렸다는 건데 그때는 또 시험장은 또 지금 우리처럼 푸는 거랑 또 다르니까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선생님 국어쌤 생각에는 이 지지체를요, 이게 아마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었거든요. 여기 요 3단락의 지지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지지체로만 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이 나의 지지체가 거기에 밑줄 그어져 있긴 했지만 사실 이 지지체는요 나 제시문 전반에 걸쳐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나 제시문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1번. 자, 포메조에서는 사물의 소리도 지지체가 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기억력 휘발될까봐. 자, 포메조라는 거는 크라우스가 제시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비물질과 관련된 것도 포메조에 넣어줘라고 했었죠. 자, 그럼 비물질적 요소인 공간,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등도 인정해줘라는 거니까 포메조 시기에서는, 즉 크라우스 입장에서는 사물의 소리도 지지체가 될 수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포메조에서의 규칙은요.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 기법. 네, 나온 얘기입니다. 5. 자, 3번. 포메조에서는 지지체들이 결합해서 또 하나의 지지체로 기능할 수 있다. 야, 이거 너무, 이게 바로 뭡니까? 기술적 지지체죠? 결합해서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고. 왜 틀렸지, 이거를? 쉬운데. 4번. 포메조 이전에는. 포메조 이전. 야, 그럼 기억해봐, 얘들아. 보지 말고. 포메조 이전은 뭐예요? 물질적 지지체만 있었던 때입니다. 봤더니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의 규칙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된다. 아, 나 알 것 같아요, 얘들아. 왜 틀렸는지. 아까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를 알 것 같다. 대부분이 포메조 이전이나 물질적 지지체. 대충 봐가지고 물질적 지지체. 맞는 내용.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정답이 사실 얘가 틀려요. 자, 왜 틀렸냐?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물질적 지지체 맞습니다. 근데 한국 문장은 끝까지 봐야지, 얘들아. 끝까지 보니까 이 규칙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었대요. 이거 마저 틀려. 틀리죠? 갑자기 웬 규칙? 자, 이 규칙 개념은요. 포메조 이후에서 정립을 확실히 했죠. 지금 이 물질적 요소의 규칙이라는 거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얘는 심플하게 포메조 이전에는 매체라는 거에 있어서 지지체를 물질적 지지체라고만 봤다고요. 그게 예술 장르를 규정한다라고만 했어. 보여줄까? 너희는 화면만 보세요. 여기 봐. 크라우스는 기존 매체를 지지체라고 규정했는데, 자, 얘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본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좀 옳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포메조 이전에는 매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내가 써줄까? 얘를 아마 옳게 바꾸면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가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해야지만 사실 정확히 맞고요. 근데 그 뒤가 아예 틀려버렸다는 거지. 갑자기 웬 규칙? 그리고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었다. 이거 더더욱 아니죠. 포메조 이전에는요. 이 상황 뭐죠? 이 아까 그 게임 브롤스타즈? 그 아저씨 만든 거? 그 사람이 만든 그 작품은 작품인가? 상황 아닌가? 하면서 되게 물음표 하던 시기였잖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포메조 이전에 사용되던 지지체는 포메조의 기술적 지지체에 사용될 수 있나요? 당연한 얘기죠. 아마 이 포메조 이전에 사용되던 지지체가 이 물질적 지지체였죠. 그럼 포메조 이후에 기술적 지지체에 당연히 포함이 되면서 있는 개념인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제 19번, 20번이 딸려있네요. 뭐야,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그러면 19번, 20번이면 마치 지난번 민법에서 그거 같아요. 그 보기에 나왔던 상황. 그런 거 있으면 선생님이 그 상황을 먼저 보신 다음에 문제 풀러가라고 했죠. 그럼 해피해진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화가 A씨, 예술가 B씨라고 한다면 너희는 얘가 후인지를 먼저 따지신 다음에 19, 20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충 한번 볼까? 자, 화가 A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현대인들이 희생의 가치를 모른다고 비판. 냅다 비판. 자, 근데 얘들아, 이 희생의 가치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가치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가치예요? 좋게 생각하는 가치죠. 그럼 대충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아리랑 저기 실로 쪽인가? 막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읽어볼게. 자, 그래서 캔버스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모성애라는 제목의 초상화를 그려 전시했대요. 자,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입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희생에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 나오자마자 너희는 바로 이분 누구다? 실러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도덕성 함양 그리고 아름다움 같이 얘기했던 분입니다. 자, 평론가들은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인데 밑줄 한번 가보세요. 너네 기억나십니까? 실러는 투명망토스라고 했었죠. 진료에 투명함을 좀 강조를 했었어요. 투명한 매체. 자, 그럼 이거 투명한 매체야? 확인 한번 해볼까?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인 이 그림이래요. 그러면 물감의 진료를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어서 진짜 사진 보는 것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투명한 매체로 기능하는 거 맞죠?
헷갈리면 안 돼. 한번 멈추고 생각해봐.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렸대. 그럼 진료가 투명하게 기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든이에게, 이 모든이가 누구겠어요? 감상자겠죠. 감상자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 마더에 대한 희생 가치를 알게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에 대한 희생이 바로 뭡니까? 얘가 바로 형상되겠죠? 둘이 만난 겁니다. 자, 그럼 실로 됐고요. 자료 2 가볼게요. 왠지 얘 제시문 나 같은데. 그지 않겠어요? 얘가 미시는 쳇바퀴의 형태를 본떠 캠퍼스 위에 목탄, 누가 봐도 진료. 자, 얘를요 불규칙한 형태로 계속해서 뭐 덧칠해서 일단 작품 B를 그렸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작품 B는요 그냥 이 캔버스 위에 목탄으로 그린 게 작품 B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목탄에 거친 질감이 쌓여갔대요. 얘 왠지 불투명합니다. 자, 일단 더 읽어볼게. 자, 그리고 이렇게 쌓여가는 순간순간을 갑자기 카메라가 등장을 하는데 16mm 카메라로 촬영을 했대요. 자, 그리고 완성된 목탄화 작품 B, 그러니까 작품 B는 그냥 목탄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목탄을 그린 게 아니라 목탄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자, 이거를 미술관 벽에 걸어두고 촬영했던 영상들을 작품 B 위로 연속해서 비추는 작품 C, 그게 최종 전시물 출품이래요. 아,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작품 B가 목탄화야? 얘를 촬영을 했어. 그러면 요 촬영을 한 걸 다 합해서 작품 C라고 출품을 했다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느낌이 온다. 지금 보면 뒤 읽고 정리할게요. 어쨌든 평론가들이 작품 B를 보고 이야, 이거야말로 목탄의 질감이 살아있는데 라는 순간 너희는 아셔야 돼. 와, 불투명한 질 매체네? 뭐가? 진료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정한 목탄한데 라고 평가했대. 또 작품 B와 영상을 결합한, 촬영을 결합한 이 플러스된 작품 C야말로 이거는 현대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데 했어.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될까요? 이 촬영은요 비물질적인 게 되겠고, 그죠? 아까 말한 이 불투명한 매체는 물질적인 게 되겠죠. 얘네 두 개가 합쳐서 아마 기술적 지휘체가 될 텐데, 그게 바로 작품보다 C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누구겠어요? 까먹었어. 이런 기억력. 예, 크라우스겠죠? 크라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크라우스는요, 아까 그 그린버그와 좀 겹쳤었잖아요. 왜냐면, 겹쳤다라기보다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 포메조를 창안을 했는데, 포메조 이전에 나왔던 불투명한 매체까지 같이 포용하는 개념을 냈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크라우스도 동의하는 부분인 겁니다. 불투명한 매체를 살리면서, 거기에 비물질적인 걸 같이 하는 게 기술적 지시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빨리 한번 가볼까요?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자료 1의 캔버스를 실러는 투명한 매체, 야, 이거 그냥 그림 찾기인데? 숨은 그림?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요. 앞에 나온 말이랑 똑같이 갑니다. 투명한 매체. 예, 맞죠? 자,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캔버스를요, 물질적 지휘체로 볼까요? 이거 OX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사실 크라우스는 자료 1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판단은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캔버스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비물질적인 거 있어요? 없죠. 심지어 자기도 캔버스 위에 그린 게 물질적이라고 아까 써놨었잖아요. 물질적인 거. 그러면 사실 너도 물질적 지휘체를 썼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료 1의 캔버스와 물감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는 모두 예술작품의 진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 캔버스와 물감이라는 거를 일단 실러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로 봤죠? 쓰는 재료들. 그러면 굉장히 진료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자료 1에 어머니의 희생에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 모두 형상, 기억나십니까? 보편적 가치관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연태까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아직도 없고요. 자, 4번. 자료 위의 목탄을 그린버그는 미적 매체로, 자,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휘체로 보겠군 이랬습니다. 자, 자료 위의 목탄을 그린버그라고 한다면 아까 기억나십니까? 불투명함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자료 위에 목탄이라는 건 내가 쌤이 써놨었죠. 목탄이 살아있는 질감, 불투명함으로 잘 기여를 하고 있어요. 미적 매체로 볼 수 있어요. 또한 크라우스는 포메조 이전으로 봤을 때 이걸 물질적 지지체로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정답은 일단 5번인데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자료 2의 캔버스를 그린버그는 불투명한 매체로 본대요. 자, 불투명한 매체 어떻게 되는 거야? 질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까 캔버스, 목탄이 살아있었어요. 불투명한 매체로 보는 거 맞아요. 자, 크라우스는 작품 C에 활용된 작품 B를 비물질적인 지시로 보나요? 아, 너구나 틀린 데가. 아씨, 5번부터 볼 걸. 괜히 1번부터 봐가지고. 자, 이 작품 B는요, 사실 물질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목탄화. 이 작품 B 자체는 물질이에요. 물질적 지지체인데 촬영을 해서 비물질적 지지체까지 포함이 된 거지. 얘 자체가 비물질적이라고 하면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20번 갑니다. 와, 선생님 목에서 피나는 느낌이에요. 정말 힘내볼게요. 여러분들도 힘내보세요.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1번. 아리는 자료 1의 초상화와 자료 2의 작품 B가 모두 형상과 진료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보겠군 이랬습니다. 자, 아리에 따르면 사물은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초상화라든가 작품 B는요 모두 형상과 진료로 구성된 거로 볼 수가 예술작품이니까 있겠죠? 정답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적절합니다. 자, 2번. 실러는 자료 2의 B씨보다 자료 1의 A씨가 감상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고 보겠군. 자, 이거 비교죠. 자, 어차피 이게 보면 뭐뭐 하겠군의 멘트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런 걸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자, 보면 너희가 실러가 오히려 자료 2보다 자료 1에 맞나?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요. 사실 맞지 않겠습니까? 자, 실러 입장에서는 도덕성을 함양해야 되는데 지금 도덕성과 관련된 건 자료 2보다는 자료 1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자기의 도덕성 함양이라는 그 의도 써줄게. 도덕성 함양이라는 그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겠죠? 예, 5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자, 그린버그는 자료 2의 작품 B와 달리 자료 1의 초상화가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보겠군 이랬어요. 자, 이거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니까 자료 2의 작품 B와 달리 자료 1의 초상화가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본다고 했는데 사실은 크라우스가 재심은 나의 그 이단락하고 연관되는 부분 있죠. 진료의 물질적 특징이 장르를 규정짓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게 이 지지체를 규정하는 그 대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료 1의 초상화가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보겠군. 요건 틀리게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료 2의 작품 B와 달리 자료 1의 초상화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겠군 하지 말고 둘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꿨어야 돼. 더 바꿨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틀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4번은 왜 맞을까요?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달리 자료 2의 작품 B는 물질적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었다고 보겠군 이랬어요. 자, 지금 보면 크라우스 입장에서 자료 1의 초상화는요 투명한 매체입니다. 투명한 매체예요. 자, 그러고 자료 2의 작품 B는요 물질적 요소가 아마 목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달리 투명한 매체와 달리 이런 목탄이라는 거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포메조 이전에는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아까 18번에 요 4번 선지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 내가 정리해줬었잖아요.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가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예, 맞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자, 5번 마지막. 자,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달리 자료 2의 작품 C는요 기술적 지지체로 규칙 겹침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원래 물질적 매체였던 작품 B에 규칙 겹침으로 인해서 비물질적인 거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이런 예술 작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규칙 겹침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적절하고요. 정답은 3번이 말장난을 해서 적절하지 않다가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얘들아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까 요거 너네 중에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심은 나와 관련해가지고 정리한 거를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마지막 문제 풀고 오늘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어떻게 1시간 14분 됐다. 미안해. 우리 좀 배속으로라도 봐줘. 자, 1968년 예술가 브루타스의 현대미술관 독수리부 기억나시죠? 자, 얘는 예술로 규정할 만한 기준이 없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비평가 크라우스가 이거를 포메조라는 얘기를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뭘 또 제안을 했나요? 아마 기술적 지지체라는 개념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명을 하려면 이제 기존 매체를 지지체라고 봤다는 거죠. 자, 기존 매체는요, 이 포메조라고 하는 거에 이전으로 볼 때 물질에 가깝다라고 했니? 비물질에 가깝다라고 했니? 계속 반복돼요. 예, 물질적 지지체라고 규정을 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포메조 이후로 볼 때는 이 물질적 지지체와 비물질적 지지체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술적 지지체요 라는 용어로 정리를 해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과 기법을 규칙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었는데, 자, 이때 요게 앞에서 나온 요 얘네들이 서로 겹치는 거, 요걸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규칙 겹침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새로운 규칙이 생기고 독자가 미적 효과가 올라가요 라는 얘기를, 자, 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동그라미 친 얘기들이 1단락에서 3단락까지 아마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드에 있는 요 내용은 뭐냐면 사실 4단락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4단락을 가보면 선생님이 보여줄게. 이 4단락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미술관 독수리는 그럼 뭘까? 떡밥 회수를 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4단락에서 이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이 애매한 상황을 너 기술적 지지체 맞아요 라고 정의를 내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단락에서 이 독수리부를 봤더니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넌 물질적, 이미지도 있고 공간도 있고 넌 비물질적, 걔네가 여러 규칙으로 합해졌어? 규칙 겹침? 이런 얘기를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 단락은 뭐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는 두 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서 우연히 포착을 하시고 앞으로도 현재 지지체를 새로운 거랑 결합하는 걸 하세요 라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연관성이라는 건요, 이 크라우스라는 사람은 분명히 가 제시문의 그린버그의 불투명 매체와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물질적 지지체, 즉 포메조 이전에서는 불투명한 매체로서 이 물질이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치만 비물질까지 포함해서 기술적 지지체까지 알아줘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됐으면 21번 문제 한번 풀고 진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한국인 검색 문제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거는 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만 보면요, 이게 니은이 주목이었거든요. 자, 이거 주목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주목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이야? 아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요, 우리 학교폭력에 많이 나오는 그 방관자 할 때 그 방관입니다.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는 건 방관이죠. 그래서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20분을 또 채우게 됐는데요.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속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한번 들어보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3번째 레슨 선생님과 다른 분과 함께 수업을 나가셨으면 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